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두 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생각해보면 파리 생제르맹은 나바스와 베라티가 경기에 나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바스는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베라티는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후반전 막판 교체로 경기에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선수 모두 부상에서 회복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두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의 선발 라인업이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나바스가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라면 리코가 선발로 나오게 되고 베라티가 선발로 나올 수 없다면 마르키뉴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출전하면서 티아고 실바와 킴펜베가 수비 라인을 구성할 텐데요. 특히 베라티의 출전 여부가 파리 생제르맹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베라티가 없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중원 라인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개하는 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때 훌륭한 탈압박 능력을 가진 베라티의 출전은 바이에른 뮌헨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격 라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는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가 재개된 이후부터 네이마르를 제로톱으로 활용하는 전형으로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시즌 투엘 감독이 네이마르, 이카르디, 음바페, 디마리아를 모두 기용하는 전형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이 특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카르디를 기용해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것도 파리 생제르맹에게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카르디가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마르의 제로톱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요.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코망, 쥘레, 파바르처럼 부상 명단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면 보아탱이 지난 경기에서 경미한 부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아탱이 컨디션에 따라서 쥘레가 중앙 수비수 자리에 선발로 출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바르가 선발로 기용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라인업이 달라질 텐데요. 파바르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다면 키미히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출전하면서 중원의 티아고와 고레츠카가 중원 라인에 배치되는 것이 예상되지만 파바르가 선발로 기용된다면 키미히가 중원에 배치되면서 티아고와 키미히가 중원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레츠카까지 활용하게 된다면 페리시치가 빠지고 그나브리가 왼쪽, 밀러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고레츠카가 티아고와 키미히의 앞선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키미히가 중원에 배치되느냐 아니면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되느냐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키미히가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되었을 때는 중원에서 고레츠카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까지 침투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좌우 풀백까지 공격에 가담하면 전방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배치되는 공격적인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키미히가 중원에 배치된다면 아무래도 키미히와 티아고가 공격 상황에서도 너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는 만큼 고레츠카가 중원에 배치될 때보다는 좀 더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지만 수비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키미히의 위치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스타일을 결정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팀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챔피언스리그에서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끌어올리고 상대를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때 수비 라인 뒷공간이 너무나 넓게 발생한다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이 확실하게 압박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플릭 감독이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것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리옹전 두 경기 모두 수비 뒷공간이 너무 넓게 열리면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자주 허용했던 만큼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은 결승전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로 이어지는 빠른 공격진을 구성하고 있어서 수비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리그 4강전과 8강전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수비 라인 앞에서 상대의 패스를 차단하는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레츠카와 티아고가 중원을 구성할 때 고레츠카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고레츠카가 공격에 가담하면 중원에는 티아고 혼자 남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때 상대가 역습을 전개하기 위해서 볼을 가지고 올라오면 티아고 혼자서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여유롭게 소유한 이후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라인 뒤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리옹과의 경기 장면을 봐도 수비라인 앞에서 리옹의 패스를 방해해줄 선수가 없어서 리옹이 너무나 쉽게 수비라인 뒤로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를 견제하는 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은 여전히 큰 문제를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방식이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경기에서 네이마르의 제로톱을 사용할 때 네이마르가 상대 수비라인 앞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네이마르가 볼을 받는 순간 음바페와 디마리아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형태로 공격을 전개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네이마르가 혼자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에레라가 전진해서 순간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2명 배치되는 전형을 만들고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네이마르나 에레라 두 선수 중 한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는 순간 파리 생제르맹은 상대의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여유롭게 소유한 이후에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지난 라이프치히전만 봐도 네이마르는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오고 에레라는 공격을 위해 올라오면서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 주변에 네이마르와 에레라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음바페와 디마리아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결승전을 생각해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 상황에서 고레츠카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 상황이 되면 네이마르가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에레라가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티아고가 네이마르와 에레라를 동시에 막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아고가 네이마르와 에레라의 움직임을 놓치는 순간 파리 생제르맹은 음바페와 디마리아를 향해서 결정적인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음바페가 침투해 들어갈 때 보아탱과 만나게 될 텐데 최근 보아탱이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음바페와 보아탱의 스피드 대결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수비라인 앞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패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고레츠카의 공격 가담을 조금 줄여주거나 키미히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수비라인 앞에서 티아고를 돕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바레가 경기에 나올 수 있다면 처음부터 키미히와 티아고를 중원에 배치시키면서 좀 더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노이어가 폭넓은 활동 반경으로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바이에른 뮌헨에게 노이어의 커버 플레이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 또한 이번 경기에서 수비라인 앞공간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을 전개할 때 고레츠카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고레츠카와 밀러가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는데요. 이때 마르키뉴스나 베라티가 고레츠카와 밀러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에레라나 파레데스 같은 선수들이 수비라인 앞으로 내려와서 수비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이 무서운 이유는 고레츠카와 밀러가 볼을 받는 순간 그나브리와 페리시치, 레반도프스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고레츠카와 밀러가 원터치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수비라인을 무너뜨리는 공격 패턴이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약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그나브리가 중앙에서 볼을 받을 때는 밀러가 측면으로 돌아나가고 레반도프스키가 내려왔을 때는 고레츠카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것처럼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리를 바꾸고 자리를 바꿨을 때 선수들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어떤 플레이를 수행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브리와 레반도프스키가 수비라인 앞으로 내려올 때도 밀러와 고레츠카처럼 원터치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바이에른 뮌헨의 강력한 공격 패턴을 막기 위해서 중앙으로 모여들었을 때는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데 특히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에서 눈여겨볼 만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은 디마리아의 수비적인 역할이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또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는 주로 왼쪽에는 데이비스, 오른쪽에서는 그나브리가 넓게 위치하면서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데 이때 알라바와 보아탱의 롱패스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전개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티아고가 중원에서 볼을 전개할 때도 있지만 측면을 넓게 활용하고 싶을 때는 티아고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가고 알라바와 보아탱이 볼을 몰고 올라오는데요. 수비수들이 볼을 몰고 올라왔을 때 장점은 반대편 측면을 넓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측면에 있는 선수들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라인을 중앙에 밀집시켰을 때는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는 데이비스와 그나브리 그리고 알라바와 보아탱의 롱패스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즌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두 팀이 맞붙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우여곡절이 많았던 2019-2020 시즌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마지막에 웃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보시면서 경기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